안녕하십니까. 삼성소유병원의 양정훈이고요. 먼저 그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세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강의 경험이나 이런 게 미천한데 여러분 앞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과 제가 해온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하는 일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중환자학과 양정훈이고 현재 스텝으로 일한 지는 6년 차입니다. 6년 차. 먼저 제일 처음 카디오제닉 샥 세프틱 샥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실이든 중환자실이든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샥의 대표 두 주자인데요. 저는 주로 이제 카디오제닉 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의 모탈리티와 세프틱 샥의 모탈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시는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같은 퀘스천을 해보면 훨씬 더 이제 세프틱샥의 중증도를 더 느끼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카디오제닉 샥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하스피탈 모탈리티가 70에서 8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 프라이머리 PCI가 많이 발전하고 디바이스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모탈리티가 한 40%대 정도까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프틱 샥이 일반적으로는 문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사망률을 보고하지만 보통은 한 20%,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이 세프틱 샥보다 결코 모탈리티가 적은 스펙트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디오제닉 샥은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꼈던 상대적인 고통을 좀 덜한 병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가 바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질질 끄는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적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카디오제닉 샥의 운명은 보통 초기 10시간 안에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래서 50% 이상 그 환자의 운명이 10시간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초기 매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중환자 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량과 그 병원의 초기 대응이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카디오제닉 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초반에 매니지가 잘 돼서 병원에서 살아나가게 되면 일반인들과 유사한 예후를, 장기 예후는 일반인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반기 치료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정리하면 카디오제닉 샥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초반 10시간 안에 운명이 결정되고 생존 퇴원 후에는 일반인과 예후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디오제닉 샥을 잘 보려면 굉장히 초반기에 알럿한 시스템이 그 병원에 있어야 되고, 그 병원의 의료진의 질적 능력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예후는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그 환자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의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디지즈 스펙트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병리학적 기전을 말씀드리면요. 마이오카드 인팍션으로 대변되는 처음 시작은 펌프 페일러가 되고 BP가 아우팅 프레셔가 떨어지면서 코로나리 플로우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요. 펌프 페일러 때문에 시스테믹 프레셔가 떨어지고, 그게 다시 펌프 페일러 민 아우팅 프레셔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이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겠죠. BP가 떨어지면 바저 컨스트럭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시스테믹 머티리얼들이 인플라메토리 머티리얼들이 나오면서 그런 메커니즘을 블락하게 된다. 그래서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을 블락하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펌프 펠리어가 이어지면서 EDP가 올라가고 렁이 나빠지죠. 렁이 나빠지면서 렁 시스템을 돌고 나온 퍼널 시스템을 돌고 나온 혈액이 좋지 않은 혈액이 다시 코로나리 플로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케미아가 계속 비주얼 사이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 샷 모탈리티로 이어지는 그런 게 이제 카디오제닉 샥의 패서피지올로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국에 다시 온 지가 지금 딱 2달째 됐는데요. 연수 갔다가 딱 2달째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희 병원에 저보다 조금 일찍 연수를 가셨던 조익준 선생님께서 돌아오면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 천천히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제 뜻과 달리 환자들이 저를 빨리 적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32세 여자 환자고 환자분은 과거력상에서 하스킨 림포마로 저희 병원에서 케모RT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펜브롤리주맵 제가 써본 약은 아닌데 이 약을 이제 매달 이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5일 전부터 갑자기 펑셔널 클래스 4의 디스니아와 팔피테이션으로 집 근처의 국립대병원을 갔었고요. 저희 병원 다니던 환자여서 이제 빨리 이제 리퍼가 됐었습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에 처음에 왔을 때의 이 케이지인데요. 이제 전형적인 VT 소견이고요. 환자분은 새벽 2시경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처음에는 바이탈이 시스톨 70,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을 먼저 응급실에서 이제 투여가 됐고, 도파민 이후에도 바이탈이 이제 우리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고 락테이트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을 애드온하고요. 노에피네프린 0.1에서 0.4까지 올리면서 좀 왔었고, 그래도 원하지 않고 카디오제닉 샥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 도브탈을 애드온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이탈은 얻지 못했고요. 8시경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CCU로 환자분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환자분이 참 이니셜 에코인데요. 요거는 CCU에 입원하고 한 3시간 후에 제가 찍은 에코고요. 그 전에 응급실 상황에서는 100회에서 150회 타키카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뷰에서 타키카디아만 있는 뷰를 상상하시면 이니셜 환자의 이제 에코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세요? 환자분이 굉장히 잘 버텼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버틴 거지 우리가 뭘 잘해 이렇게 막 해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비교적 젊고 32세 여자 환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굉장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장이었고요. 뭐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대표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 코스인데요. 여러분은 샥 환자를 만날 때 어떤 지표를 먼저 파악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어떤 지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보다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카디악 아웃풋과 SVR이 우리 이제 민 AP를 결정을 하는데요. SVR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만이 우리가 처음에 얻을 수 있는 지표인데 뭐가 중요하냐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표를 얻어야지 수수께끼를 이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을 먼저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베드사이드에서 에코로 많이 카디악 아웃풋을 얻어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C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센트럴 VBJ로 픽 메소드로 카디악 아웃풋을 또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가 정확히 모니터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수학렌즈 카테타를 넣어서 서모다일레이션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을 먼저 얻어내야지 A라인에서 지칭하는 민 AP, C라인에서 가리켜주는 CVP를 이용해서 이제 SV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과 SVR을 알고 있으면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약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환자분의 어떤 샥 지표를 얻어내는 게 샥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가장 그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건데 LV 이젝션 프랙션은 결국 카디악 아웃풋과 같지 않다. 이 얘기를 저는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좋다고 카디악 아웃풋이 좋은 건 아니고 LV 이젝션 프랙션이 나쁘다고 카디악 아웃풋이 나쁜 거는 또 아니다.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환자분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LV 이젝션뿐만 아니라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 소위 말해서 LV 챔버가 늘어나 있는 경우는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도 스트로크 볼륨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거죠. 기본 챔버가 200cc다 그러면 우리가 150cc, 시스톨 볼륨이 150cc면 50cc는 스트로크 볼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젝션 프랙션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엔드 다이스 볼륨이 50cc고 시스톨 볼륨이 20cc다 그러면 뭐 이젝션 프랙션은 60%지만 스트로크 볼륨은 30cc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과 이젝션 프랙션이 같지 않다. 그래서 샥 환자를 볼 때 에코를 봐서 팔딱팔딱 잘 뛴다고 카디악 아웃풋이 충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와 환자는 그 적절한 수액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직 관리를 얻지 못할 때는 바조프레서를 쓰게 되죠, 그죠? 근데 바조프레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리얼월드하고 이론적인 거하고 좀 미스매치가 일어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에피네프린을 임상에서 쓸 때 어느 용량까지 써보셨어요? 저는 ICU나 ER이나 이렇게 협진을 보러 다닐 때 노에피네프린 용량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카디오제닉 샥의 맥시멈 도즈는 0.4, 교과적으로 0.4거든요. 분당 kg당 0.4 마이크로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리얼월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4 이상 써도 잠깐의 즐거움만 있지 결국에는 슬픔이 더 빨리 다가오거든요. 0.4 이상에서 0.8, 1.2, 2.0은 곧 환자와 같이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릴 때 맥시멈 도즈를 잘 알고 올리는 속도도 내가 적절히 하고 있느냐를 자꾸 돌아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약이 더 좋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바조프레서가 환자 예후를 호전시켰냐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2010년도에 애니젠에 나온 스터디, 노에피네프린 vs 도파민 네거티브 트라이얼이었지만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이 좋았다. 이 스터디 한 가지 하고요. 그 올해 나온 아주 스몰 샘플 사이즈 랜덤아이즈 트라이얼인데 저게 발표가 됐는데 노에피네프린 vs 에피네프린에서 노에피네프린이 리프렉토리 샥의 인시던스를 줄였다. 이게 지금까지 랜덤 데이터 에비던스인데 뭐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그래도 샥일 때는 카디오제닉 샥일 때는 노에피를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 정도의 이제 오피니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뭘 썼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노에피네프린을 먼저 고려하되 그 상황에 맞게 인디비주얼라이즈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저희 나라의 심평원 데이터는요, 오간 페일러가 있는 벤틀레이터를 달거나 벤틀레이터 혹은 CRRT를 다는 오간 페일러가 잠영한 바조프레스를 쓰는 그런 샥 그룹에서는 저희 나라 심평원 데이터는 노에피네프린이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심평원 데이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윗 포인트가 많은 그런 데이터죠. 하지만 뭐 굉장히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랜덤 데이터 혹은 우리 빅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카디오제닉 샥이 의심이 됐을 때 그래도 노에피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갔다 와서 이제 봤더니 역시 리얼로드 프랙시스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수전이나 해서보다 더블링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더블링 하는 게 이게 늘상 이렇게 돼 있는데 더블링은 이제
바저프레서를 올리는데 쓰는 용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블링 해주세요. 뭐 이런 말 이제는 안 썼으면 좋겠고요. 유저하게는 0.02에서 0.04 정도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엑스퍼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데이터인데요. 바저프레서를 많이 쓰면 당연히 많이 나쁘겠죠. 바저프레서가 나쁜 이유가 한 가지 있을 거고 환자가 나쁘니까 많이 썼을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바저프레서를 많이 쓴 그룹이 많이 사망했다. 하지만 에크모 그룹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저희 VA 에크모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살펴봤더니 어느 순간의 컷오프에서는 약보다는 하이도즈 바저프레서에서는 에크모가 더 서바이벌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에크모를 언제 넣어야 되느냐 이런 약간의 시사점을 주는 그런 연구인데요. 제 생각에는 0.4에서 0.6 멜피네프린이 이 정도의 요구량이 있을 때는 약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샥게 리커버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그 환자로 돌아와서요. 그 환자 그래서 제가 8시에 회진을 들거든요. CCU 회진을. 근데 저랑 같이 이제 CCU에 입시를 했어요. 저는 출근해서 회진 돌러 가는 거고 환자는 입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환자를 딱 봤더니 이제 임펜딩 어레스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고민할 것도 없다. 이 환자 뭐 온콜로지스트 지금 스테투스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래도 메타볼릭 CR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냥 바로 테스력으로 환자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켜서 에크모를 넣었고요. 에크모를 넣고 엔지오하고 카디옥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환자가 이니셜 프레젠테이션이 젊은 여자고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이제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이옵시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이 젊은 여자가 막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 그래서 문헌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약물과 연관된 케이스 리포트들이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 케이스들이 많이 리포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잭 페이퍼인데요. 요 수년 동안 30몇 명의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멀티센터로 낸 페이퍼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의 포인트는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하이도즈로 써야 된다. 로도즈로 쓴 사람은 예후가 안 좋았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스테로이드 펄스를 쳤습니다. 환자는. 그래서 패솔로지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즈펜 림포마하고 연관이 없고 림포스틱 마이오카다이티스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드럭 릴레이티드 마이오카다이티스가 맞구나.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봤고요. 환자를 보는데 환자는 첫날 에크모 놓고 제가 요즘에 이제 수학연지도 같이 넣어요. 수학연지도 같이 넣어서 잘 모르겠으면 수학연지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모니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제가 에크모 넣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수학연지도 넣자 그러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하여간 뭔가 좀 잘 모르겠고 내가 헤모다이나믹에 조금 자신이 없고 뭐 이럴 때는 이런 안내들을 많이 받으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처음에는 괜찮던 엑스레이가 하스피탈 데이 3일째 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수학연지를 에크모 드레이니지 플로우를 1리터로 낮춰서 수학연지 웨지를 재봐도 한 20 정도 돼요. 웨지가 20 정도 되는데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엑스레이를 만들 수 있는 웨지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5 이상이면 높고 18 이상이면 진짜 높고 뭐 요 정도 엑스레이를 볼 정도면 실제 캐스를 해보면 뭐 25, 30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한 20 정도 됐어서 이게 뭐 스테로이드도 썼고 해서 뭔가 다른 인펙션이 같이 있나 이런 고민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VA 에크모의 가장 핏볼 중에 하나가 피졸로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내려가는 피가 아닌 거잖아요. VA 에크모는 빼서 다시 아트리얼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심장 입장에서는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하트 입장에서는 빼니까 프리로드는 줄어드는 거고 심장 입장에서는 근데 아테로를 다시 그만큼 보내니까 애프터로드는 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로드는 줄고 애프터로드는 느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 드레인 하냐, 2리터 드레인 하냐, 3리터 드레인 하냐. 그래서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 관계를 잘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컨벤셔널하게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을 내다보면 4리터, 5리터 이렇게 내다보면 애프터로드는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하트가 어느 정도 좀 튼튼하다. 이겨낼 수 있다.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애프터로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파도를 이겨서 수영할 수 있는 심장이면 컨젠션이 안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심장이면 컨젠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네이티브 하트가 이제 시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LA 벤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LA 프레셔가 올라가는 게 렁으로 전달되는 거를 바이패스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septostomy 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크모가 하나 들어가 있고 septostomy 를 해서 RA하고 LA에 구멍을 내고 카테터를 하나 더 넣어서 강제 드레인을 LA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LA 프레셔를 떨구려고 노력을 했고요. 프로시저 하고 나서 바로 1시간 만에 이렇게 엑스레이는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펙션이 아니고 모두 다 히모다이내믹 이벤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환자는 한 5일째가 돼서 이 환자 스테로이드의 리스폰스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에코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에코의 애프터로드를 적용하면서 네이티브 하트의 변화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에크모 3리터 애프터로드에서 이제 네이티브 하트고요. 요 1리터 정도에서 네이티브 하트입니다. 그래서 비주얼리 보시기에도 애프터로드를 해제시키면 네이티브 하트가 조금 더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비주얼리도 그렇고 우리가 마이트랄 티슈 도플러로 속도를 잴 수 있는데 속도도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있고 위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작은 스터디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VA 에크모 하에서 네이티브 히모다이나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 12월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72명을 인도를 했고요. 위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E 프라임 벨로시티, 그러니까 마이트럴 애놀라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사람, 플로우를 줄였을 때, 그리고 S 프라임 벨로시티, 라이트 하트의 티슈 벨로시티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이제 위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실제 위닝을 하냐면요. 1리터로 낮추고요. 한 4시간 정도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런 이제 노에피네프린 도비타민의 미니멀 도즈로 4시간 동안 민 AP가 65 이상, CVP가 15 미만, 아까 말씀드린 에코 인덱스를 만족할 때, 그리고 티슈 퍼퓨전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이런 거를 만족할 때 에크모 위닝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하스피탈데이 8일째에 팔로우 에코를 했고요. 에크모 위닝 후에 굉장히 잘 회복을 하셨어요, 초반기에.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찍자고 한 사진은 아니고요. 환자분이 퇴원 전에 사진 한 장 꼭 찍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주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자료로 활용해도 좋다고 환자분한테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이게 야, 이 사진 어때? 그때 물어보면 환자가 이 사람 이게 옷만 바꾸면 환자하고 이게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해서 이 환자가 저를 한국에 빨리 적응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VA 에크모 예후에 관련된 페이퍼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저희 그룹에서 2개가 나갔고요. 뭐 에이즈하고 BMI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오간 페일러와 연관된 그런 예후 인자입니다. 그래서 VA 에크모라고 다르지 않다. 일반 환자들과 리스크 팩터는 비슷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성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독일 데이터입니다. 독일 데이터고 이제 샤프트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카디오제닉 샥의
랜드마크 트라이얼, IBP는 이제 갔다라는 이제 트라이얼이 나오고 나서 독일에서는 이제 IBP보다는 에크모가 주로 이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도 사실은 IBP 1년에 한 2케이스밖에 안 하는 그런 게 현재 저희 병원 실정이고, 모탈리티는 굉장히 저희 병원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2010년 전에는 한 50%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30% 정도 이제 밖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병원이 2013, 14년도쯤에 에크모 팀이 이제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에크모 코디네이터도 있고 우리 흉부외과 조영인 교수가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달라붙고 막 이러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점원이의 이제 50% 데이터보다는 월등히 좀 잘 돌아가고 있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인력이죠. 뭐 인력과 데디케이션 된 그런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제 CCU, 요즘에는 CCU라고 잘 안 부르고요. CICU라고 잘 불러요. 그래서 카디악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CCU는 코로나리 케어를 하는 모니터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리뷰 아티클에서 지적했듯이 뭐 엘바드도 나오고 뭐 IBP, 에크모 이런 게 다 CCU에서 케어가 되니까 CCU의 버든이 예전하고는 다르다. 특히 이제 환자들이 올드에이지의 코모디티가 많으니까 뭐 제너럴 케어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MICU와 CCU의 공이 겹치는 환자가 대부분이고 이쪽에는 MICU는 sepsis 블리딩이 많고 이쪽에는 아리디미아 샥, 헤모다이내믹 모니터링이 더 많더라. 그래서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패션트 컴플렉스도 많이 늘었고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 저희 병원도 엘바드도 들고 이런 에크모도 들고 현재 저희 CICU에 현재 에크모 4대, 엘바드 1대, CRRT 4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력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CICU는 어떤 게 이상적이냐, 카디악 ICU가 어떤 게 이상적이냐. 그래서 예전에 카디올로지 단독으로 많이 봤었죠. 근데 최근에는 카디올로지 단독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레벨 1 CICU는 카디악 인텐시비스트가 보거나 카디올로지와 제너럴 인텐시비스트 같이 봐야지 레벨 1이다. 수준이 있는 CCU다라고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2012년도에 제안을 했고요. 저희 병원은 제가 근무하고 나서 전후를 비교한 페이퍼를 저에게다 실었었는데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제너럴 인텐시비스트도 많이 본인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이래서 이제 성적이 매우 좋아졌다. 그래서 리뷰어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어떤 소소한 거를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의견 교환을 했었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했던 그런 가이드 엑스퍼트 오피니언의 첫 번째 에비던스를 만들어줘서 아마 좋은 데 실린 것 같고요. 요 이후에는 유사한 페이퍼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디올로지와 난 카디올로지 인텐시비스트 같이 봤을 땐 랭스 오브 스테이도 줄이고 모탈리티도 줄이고 심지어는 트라키오스토미 레이트도 줄이고 뭐 이런 페이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합판 같은데 CICU의 사망이 예전에는 카디올로지 프로블럼 많이 죽었지만 요즘에는 카디올로지만의 프로블럼은 거의 죽지 않는다. 대부분 오간 페일러, 어깨 퀴즈 인저리, ARDS를 동반하는 환자들이 죽지 그냥 솔리 카디올로지 프로블럼으로 죽지 않는다. 이게 요즘의 CICU를 대변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리뷰 아티클, 에디토리얼이 하나 실렸는데요. CICU 회전을 돌기 전에 네가 이 4가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스스로에게 물어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자신이 별로 없어요. 자신이 별로 없고 최근에 개정된 그런 sepsis 가이드라인 데피니션 치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어큐 키드니 인저리 제대로 다룰 수 있어. 또 하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바조클에서 잘 쓸 수 있어. 또 하나는 ARDS 벤틀레이터 잘 다뤄야 돼. 또 하나는 최근에 할 수 있는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메카니컬 서포트, 엘바드, 에크모 잘 다뤄야 돼. 요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 CRCU 회진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끝이 없구나. 이게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회진을 돌기가 쉽지가 않고요. 저도 뭐 이런 이제 중환자 관련, 응급 관련 이제 학회에 와서 귀동량하고 뭐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뭐 요래야지 겨우 회진을 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져야지 회진을 돌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요분이 한 얘기인데 계속 저는 찔리면서 회진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카디오제닉 샥 레지스트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개 병원에서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올 말까지가 등록이고 지금 1,300명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카디오제닉 샥의 에비던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메카처럼 조금 한번 이끌어 볼 수 있을까 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페이퍼들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놈이구나 이게 나오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둘째가 8살 때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아이한테 어떤 상처를 주진 않았나 이런 반성도 가끔은 하는데요. 이게 저희 둘째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제 저희 병원 흉부외과 이영탁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영탁 선생님 그 명이 나온 거를 미국에서도 계속 돌려보면서 심심할 때마다 그걸 틀어보면서 계속 지냈는데 8살 때 그린 그림인데 이제 심장 수술을 하면 주사를 넣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하고 수술 전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깨꼴하고 이렇게 있지만 수술 후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영양도 열심히 챙기고 이렇게 이제 환자의 전신적인 서포트를 해주면 이렇게 다 나을 수 있다. 요 그림을 이제 8살짜리 저희 둘째가 그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제가 응급 상황에 항상 병원에 자주 가니까 이게 애 볼 사람이 없으면 가끔 따라와요. 가끔 따라와서 이제 제가 하는 시술도 보고 ICU에 에크모를 돌리는 것도 보고 이건 뭐야, 그럼 에크모야, 이건 뭐야, CRRT야 이러면 집에 가서 이런 그림 막 그리거든요. 그래서 뭐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우리 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아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를 그 앞에서 바로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로 영양이나 재활을 잘 챙기고 다른 측면도 잘 챙겨서 그 환자가 사회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리커버를 좀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